안녕하세요. 의료정보통계학 3장 컴퓨터 앤 네트워크 아키텍처스에 대해 발표할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입니다. 의료정보통계학이란 건강관리에 정보 기술을 응용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문 분야로 원격의료, 가상병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학을 이루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정보와 기술입니다. 의료 정보학에서는 컴퓨터의 기본을 아는 것과 데이터, 정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 그리고 세 번째로 웹사이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컴퓨터는 매우 큰 기계였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초기의 컴퓨터는 방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상 크기 그리고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되었습니다. 컴퓨터의 종류로 가장 강력한 컴퓨터인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리고 많은 전산 처리가 가능한 고급 컴퓨터인 슈퍼컴퓨터,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의 연결을 돕는 서버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용자들을 수용할 때는 서버 대신 메인 프레임 컴퓨터가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컴퓨터인 개인 컴퓨터도 있고, 그리고 개인 컴퓨터의 시장은 두 개의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 바로 윈텔과 애플의 맥OS, 애플 프로세서입니다. 모바일 컴퓨터,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컴퓨터도 있는데요. 현대인의 필수품이자 들고 다니면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소형 컴퓨터입니다. 축적된 데이터와 GPS를 이용해 헬스케어에 사용되어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이 커져서 보안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블릿의 화면은 데스크탑 못지않게 크지만 휴대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플랫폼은 두 개의 기업으로 양분되는데 바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입니다. 페어차일드의 연구원으로 있던 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칩 기술의 발전 속도에 관한 것으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그 예시로 IBM의 냉장고 크기의 컴퓨터와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된 오스본사의 컴퓨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스본사의 컴퓨터는 100배 빠르고 100배 가볍고 100배 싸고 485배 작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학자들은 발전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에 무어의 법칙이 깨질 때가 되지 않았냐는 회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픽 부분에 있어서 그 발전이 진보하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최근 컴퓨터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코드 블로트, 그리고 개발사들 간의 경쟁이 지나쳐 필요 없는 기능까지 억제로 추가한다는 피처 크립 등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데이터들은 디지털화되어 저장됩니다. 중요한 정보들은 대부분 이진법입니다. 비트는 8개가 그룹화되어 바이트를 이루고 1000바이트는 1KB, 1000KB 메가바이트로 단위를 이룹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은 연속적입니다. 마치 시의 바늘과 같이 개별적인 정보화가 아닌 연속적인 정보화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대부분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계는 전자시계로, 노래는 CD나 MP3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디지털의 장점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은 거의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이미지, 비디오, 유전자 등등 거의 모든 것을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표현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체계에서 숫자의 크기에 따라 몇 개의 바이트를 쓸지 결정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는 문자 각각의 특성으로 코드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영어와 로마어의 특징은 ASCII1이라는 코드를 이용해 7개의 비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들을 모두 나타내기에는 ASCII는 부족하여 유니코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미지는 픽셀을 단위로 하여 디지털화합니다. 픽셀은 하나의 비트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회색을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는 텍스트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JPEG라는 코드로 압축하여 효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단위도 커지고 저장 용량도 커집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가장 초기의 컴퓨터의 기억 매체로 1440kB였고요. CD는 조금 더 발전한 기억 매체 400MB/였고 DVD는 4.7GB, 블루레이는 50GB, 그리고 플래시, USB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뉩니다. 하드웨어는 CPU, 램, 보조기억 장치, 인풋 디바이스, 아웃풋 디바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CPU는 컴퓨터의 핵심 코어인 CPU 칩을 말하고, 램은 메모리 전원 꺼지면 사라지는 매체이고, 보조기억 장치는 전원이 꺼져도 계속 저장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액티브는 계속 쓰이는 장치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요. 아카이발은 덜 쓰이는 매체로 백업을 위한 것입니다. 인풋 디바이스는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 등이 있고요. 아웃풋 디바이스는 모니터, 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지시를 하는 역할로서 하드웨어가 무슨 작업을 할지 지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프로그램이 전형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프로그램은 몇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래머가 적절한 디테일로 조정하여 만듭니다. 프로그램은 다른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API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은 상호작용의 규칙을 정합니다. 운영체계는 사용자와 프로그래머 모두에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사용자에게는 파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프로그래머에게는 기초적인 스탠다드를 제시하여 디테일까지 건드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현재 널리 쓰이는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맥 OS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어로서 비트로 이루어진 인스트럭션으로 하드웨어가 무슨 작업을 할지 정해주는 것이 바로 컴퓨터 월드입니다. 가장 낮은 층의 인스트럭션은 머신 랭귀지입니다. 더 간단한 작업을 위해 존재하고요. 프로그램은 이 용어를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그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층을 형성하여 또 다시 컴퓨터로 하여금 기능화하게 합니다. 프로그램이 메디컬 필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비판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앞선 슬라이드에 프로그래머들의 지나친 권한이 정보학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프로그램은 한번 층을 형성하고 나면 그 전으로 되돌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정 작업이 불가능한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에 대한 데이터와 숙련된 전문가들만이 이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무조건 열어놓아야 한다는 비판은 의료 분야에서만큼은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의료 치료 분야에서는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 중 바로 데이터 관리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의료정보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환자들의 전산관리, 테스트로 인한 결과의 기록들이 복합적으로 해석되어 가공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의 바탕은 데이터 관리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설명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은 가장 중요하고 큰 국제 네트워크로서 통신 표준으로 TCP/IP를 사용합니다. TCP/IP에 대해서는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60년대 후반 아르파넷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든 정부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르파넷은 대학과 연구 조직 간에 연계될 때 보안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은 흔히 사람들이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은 1989년 팀 베르너스-리 박사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였습니다. 웹 브라우저에는 우리가 아는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웹 서버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웹 브라우저는 웹페이지를 가져오기 위해 HTTP를 이용해 웹 서버와 통신합니다. 웹페이지는 월드 와이드 웹상의 개개의 문서인데 HTML의 포맷으로 표현됩니다. TCP/IP 네트워크 상에서 각 기기는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복잡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렵기에 DNS 서버가 우리가 아는 웹사이트의 주소와 IP 주소를 연결해 줍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해 웹상의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는 ISP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ISP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KT, LG, U+ 등이 그것입니다. 컴퓨터는 와이어리스 라우터, 즉 공기를 통해 ISP로 신호를 보냅니다. ISP가 제공한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가 요청한 도메인 네임은 DNS로 전달됩니다. DNS는 이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매치합니다. 컴퓨터 브라우저는 이제 IP 주소를 접속하고 싶은 웹서버로 보내고 그 웹서버는 컴퓨터에 다시 HTML 메시지를 보내고 이 HTML 메시지는 브라우저에 의해 읽혀서 사용자의 화면에 웹페이지를 띄웁니다. 웹 서비스란 서로 다른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직접 소통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동적 시스템 환경을 구현해주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입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각 회사 간, 의료기관 간 데이터를 교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웹 서비스라는 것이 등장했고 이 덕분에 외부에 정보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습니다. 웹 서비스는 RESTful 서비스와 SOAP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나뉩니다. 먼저 RESTful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이 필딩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웹 아키텍처가 웹의 본래 설계의 우수성을 활용하지 못하므로 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아키텍처를 제안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RESTful 서비스입니다. RESTful 웹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구성 요소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구현을 단순화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독립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확장성을 향상했고요. 핵심은 웹에 개방된 리소스는 이용하고 REST는 웹에 개방된 리소스들을 원격에서 또는 지역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응용으로 정착되었습니다. REST 아키텍처 스타일에 따라 정의되고 이용되는 서비스나 응용 프로그램을 RESTful 웹 서비스라 부릅니다. RESTful 웹 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URI가 필요합니다. URI는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나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래에 있는 파란색 글씨의 웹사이트 주소가 URI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타입은 사용하고자 하는 RESTful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까의 예시를 다시 활용하자면
웹사이트 주소를 불러오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MIME 타입입니다. MIME 타입은 내용 전달을 위해 쓰는 수단으로 그 예로 XML과 JSON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 기반 웹 서비스가 있는데요. SOA란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의 기능들을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능 단위로 묶어서 표준화된 호출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단위로 재조합한 후 해당 서비스를 서로 조합하여 업무 기능을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간의 연동을 목적으로 상호 이해 가능한 포맷의 메시지를 소프로 송수신함으로 원격자에 있는 서비스 객체나 API를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XML로 표현됩니다. 소프를 사용하는 웹 서비스는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소프입니다. 소프는 HTTP, HTTPS, SMTP 등을 통해 XML 기반의 메시지를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단, 그림과 같이 소프 엔벨로프, 소프 헤더, 소프 바디로 구성된 하나의 XML 문서로 표현됩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어 HTTP 상에서 전달되기 무겁고 메시지 인코딩, 디코딩 과정 등 웹 서비스 개발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개발 환경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헤더는 반복, 보안 및 트랜잭셔널 정보라는 메타 정보를 담고 있고 바디는 주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정 분산 기술 또는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으며 분산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HTTP 상에서 전송됩니다. 두 번째는 UDDI입니다. 웹 서비스를 등록하고 검색하기 위한 저장소로 웹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접근하고 검색어 가능하도록 공개된 REST 레지스트리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XML로 표현되고 데이터와 데이터를 다루는 오퍼레이션들이 WDSL로 정의되면 UDDI라는 전역적인 서비스 저장소에 등록되어 누구라도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WDSL은 웹 서비스 기술 언어 또는 기술된 정의 파일의 총칭으로 XML로 기술됩니다. 웹 서비스에 구체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 서비스 제공 장소, 서비스 메시지 포맷, 프로토콜 등이 기술됩니다. 소프 기반 웹 서비스는 발견이 가능하며 동적 바인딩이 가능하고 컴포넌트와 같이 독립적인 모듈이며 느슨하게 연결되고 조립이 가능합니다. 플랫폼과 무관합니다. 네트워크란 정보 공유를 위해 연결된 컴퓨터 그룹을 말합니다. 병원, 보험사, 건강정보기구 등의 의료기관에서는 데이터 공유를 위해 네트워크가 명백히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는 규모가 다양한데요. 단지 임상의 사무실 몇 개를 연결할 정도로 작기도 하고 다양한 지역의 기구를 연결할 정도로 크기도 합니다. 인터넷 접속 방법에는 전화식 모뎀, 와이파이, DSL, 4G, 5G 통신, 케이블 모뎀, T1 회선 등이 있습니다. 다이얼업 모뎀, 한국어로 전화식 모뎀은 다이얼업 회선에 연결되는 모뎀인데 다이얼업 회선이란 단방향 통신으로 사용되는 공중 통신 회선입니다. 와이파이는 와이어리스 파이델리티의 약자로 좁은 지역에서 고성능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DSL은 디지털 서브스크립션 라인의 약자로 지역 전화망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4G, 5G 통신의 G는
Generation의 약자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입니다. 케이블 모뎀은 케이블망을 통해 인터넷에 고속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고요. T1 라인은 기존 전화선보다 많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회선입니다. ADSL과 Symmetric DSL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SL의 A는 Asymmetric을 뜻합니다. Asymmetric은 비대칭의라는 뜻인데 이는 ADSL에서 다운로드 속도가 업로드 속도보다 빨라 비대칭성을 띈다는 의미입니다. DSL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두 속도가 같은 Symmetric DSL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송 방법들의 이론적 최대 속도와 속도 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데 관여하는 장치에는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와 라우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패킷이란 단위로 주고받는데요. IP는 정보를 그 단위로 분할하는 규격이고 라우터는 패킷의 주소를 읽어 목적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송 능력에는 밴드 와이드스, 패킷 로스, 엔드-투-엔드 딜레이가 영향을 미칩니다. 밴드 와이드스는 한국어로 대역폭인데요. 정보가 교류되는 주파수의 폭을 말합니다. 패킷 로스는 데이터가 이동할 때 패킷이 손실되는 현상을 이루고요. 엔드-투-엔드 딜레이는 패킷이 전송지에서 수송지로 전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패킷은 매우 공적인 인터넷을 통해 이동하므로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필요 대역폭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PANS란 Personal Area Network의 약자로서 전화나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한 소규모 근접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와이어리스 팬이란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로서 블루투스, 적외선, 직비 인터넷, 직비 네트워크, 밴 등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와이어리스 팬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대 범위가 300피트 이내이며 이 기술은 다수의 장치를 동시에 연결시킬 수 있고 가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시선이란 무선 전송에서 통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 간의 경로가 가시선 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경로상으로 중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가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통신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경우 USB 어댑터, 동글이라고도 불리는 USB 어댑터, 블루투스 무선 카드를 활용하여 연결이 가능하며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 연결된다는 점과 단방향, 양방향 통신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범위가 좁아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밴이란 바디 에리아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신체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바디 센서 네트워크로 알려진 와이어리스 밴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랜스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자로서 보통 사무실, 병원, 집에 컴퓨터를 연결하고요. 그리고 노드, 연결 기술, 허브, 라우터, 스위치와 같은 장비들로 구성됩니다. 요즘 병원에서 유행하는 최신 트렌드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IP 대신 목소리를 쓰는 VO 와이어리스 랜 기술입니다. 병원에서는 기존의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연락할 수 있고 그리고 노르텔 VOW 랜 폰이나 보세라 같은 기기들이 흔히 사용됩니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단거리, 장거리 연락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환자는 돌아다니는 간호사에게 곧바로 연락할 수 있고 그러면 간호사들이 중앙 연락막 근처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 기술은 일반 전화,
무선 호출기, 휴대전화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지 데이터를 송신할 때에 비해 강한 신호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키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자들은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과 네트워크 구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은 건강보험 등 모든 산업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입니다. 무선 네트워크는 저렴한 비용과 빠른 속도를 위해 점점 매력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무선 광대역 통신은 인터넷 접속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이용률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콘클루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의 사무소나 클리닉은 하드웨어 연결, 이미지 데이터 공유, 인터넷 접속 등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료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빠른 속도 측면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모드가 등장했고요. 와이파이의 등장은 의료 분야의 업무 진행 속도를 크게 촉진시켰습니다. 무선 광대역 통신의 비용이 합리적으로 변한다면 특히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성이 기대됩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새로운 모드의 등장과 관계없이 중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이상 3장에 대해 발표한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